여러분 정합사를 보려면 여러분 사실 얘는 배경설화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배경설화 왜 봐야 된다고 했어 얘들아? 옛날에 원시 종합 예술 형태이기 때문에 노래랑 이야기가 합쳐져 있었잖아. 그러니까 배경설화를 봐야 돼. 그래서 배경설화 얘들아 17쪽에 있어요. 자 여러분 17쪽에 배경설화부터 선생님 한번 살펴보자. 정읍은 전주현에 속한 마을인데 이 고을 사람 하나가 행상을 떠났대요. 여러분 행상이 뭐예요? 상인이야. 그치? 상인이 물건을 싣고 다니는 걸 행상이라고 해. 그러면 이러면 물건 상인이 짊어지고 다니는 물건을 파는 행위. 이걸 행상이라고 하는데 그 물건을 짊어지고 이러면 떠나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 팔려고 떠난 거예요. 대부분 시장에 갔겠죠. 그러면 그 시장으로 떠난 뒤에 남편이 오래도록 돌아오지를 않자 그의 아내가 멀리 떠난 남편을 생각하면서 산에 올라갔다. 아내는 남편이 밤을 다니다가 혹시 해를 입는 건 아닐까, 위험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그런 태도를 진흙물에 빠지는 것에 비유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 이제 이 사람네 이제 절벽 그 마을 뒤편에 그 여자네 그 집 뒤쪽에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절벽이 하나 있었대. 그 절벽에 여자가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우리 남편이 오나 안 오나 항상 오매불만 기다렸다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혹은 여러분 이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내내 기다렸는데 결국 남편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오지를 않는 거야. 그럼 남편이 오지 않자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이러면 바위, 기다리던 바위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사실 원래 설화는 여러 가지 설화가 있지만 여러분 이곳에서 죽어서 바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그래서 그 바위를 망부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망부석은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잃어버려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된 여자의 모습이라고 해서 망부석이라고 하거든. 근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내가 돌이 될까요? 먹지도 자지도 여러분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 서서 여러분 돌이 된 거예요. 그 상태로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돌이 되었을 여러분 여자의 심리를 한번 생각하면 처음에는 여러분 걱정이 됐겠지. 우리 남편 잘못된 건가? 우리 남편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걱정도 됐다가 너무 원통하기도 했을 거고 어떻게 나를 버리고 혹은 지금 어떻게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지?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그 마음에 얘들아 계속 쌓여서 결국은 돌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망부석 설화를 가지고 있는 현대시나 고전시가들이 있어요. 그러면 망부석 설화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은 어떤 정서를 가질 수밖에 없냐면 가슴속에 계속 슬픔과 이 감정을 막 쌓아둘 거야. 그래서 돌이 된 거거든. 여러분 이런 감정을 뭐라고 해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고전시가나 현대시를 읽을 때 망부석 설화랑 관련된 노래다 혹은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무조건 한해정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노래도 한해정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작품을 이제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여러분 우리 밑줄 그어줬었죠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 한번 봐볼게. 달아. 여러분 선생님 왜 달이라고 읽는지 알겠지? 아래야 아로 읽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달한테 하라고 하는 말을 붙였다 얘들아. 근데 우리 중세문법을 여러분 배웠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 하가 높임의 목격조사라는 거. 그치? 그러면 여러분 얘가 높임의 혹격조사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달님이시여 달이시여 여러분 높이셔야 돼요. 응? 그러면 달님이시여 여러분 지금 누굴 설정했어? 청자 설정했어. 혹격조사 사용했으니까 청자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이 청자이고 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높이곤 도드샤. 이러면 선생님 왜 으로 읽는지 알겠지? 두 번째 음절이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 곰자 선생님 혹시 저번에 어휘도 설명해 줬을까? 자 여러분 곰자는 여러분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강조니까 두 번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높이 이렇게 읽으면 되죠. 그러면 높이는 여러분 소리 나는 대로 썼으니까 높이 아주 높게 이런 뜻인 거지. 달님이시여 높게 도드 샤네
근데 여러분 이 샤는 여러분 우리 중세 문법에서 주체 높임 선어 발음이에요. 높임이에요. 높임. 그러면 얘는 높임 표현이니까 현대국어에서 뭐로 읽으면 되냐면 이런 맨 끝에 오면 뭐뭐 시어로 읽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맨 끝에 왔을 때 그러면 달리 높게 높게 도드시어 이렇게 읽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어기야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는다. 후렴구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곰이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얘는 그냥 해석 안 하고 머리머리. 그럼 여러분 머리머리는 여러분 사실 머리머리라는 단어가 없어. 기본형이 뭘 거냐면 멀다가 기본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원래가 뭘까요? 멀리 빛이 오시라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한테는 여러분 달한테 지금 소원을 빌고 있는 것 같아요. 달라 높이 멀리 비춰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태도 바로 나오네. 기원 소망. 그러면 이러면 이 달님한테 소원을 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저번 시간에 구지가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봐. 이러면 거북이한테 거북아 머리를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너 잡아먹을 거야 했더니 하늘에서 진짜 왕이 내려왔잖아요. 그럼 거북이가 의미하는 게 여러분 뭐였어 얘들아? 신령스러운 존재, 그 신, 절대자 이런 의미였잖아. 얘도 소원을 빌고 있으니까 여러분 청자를 설정한 것도 되지만 여러분 두 번째 신령스러운 존재 혹은 여러분 절대자. 근데 멀리 얘들아 비춰주라는 건 빛나는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광명의 존재예요. 광명, 빛을 내는 존재. 광명의 존재야. 광명의 존재.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또 뭘 찾아낼 수 있냐면 머리곰이라고 하는 단어랑 높이곰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화자와 남편의 거리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손전등을 이렇게 비춘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여러분 손전등이 이렇게 있고 여러분 불을 이렇게 여기 비춘다고 하면 여기만 이렇게 비춰줄 거야. 근데 여러분 손전등을 조금 더 위로 올려서 여기서 여러분 불을 비치면 어떻게 돼? 요렇게 밝아지겠지. 그러면 여러분 달한테 어떻게 소원을 빌고 있냐면 달아 높이 올라가래. 올라가서 멀리 비춰주래. 그 이유는 달이 낮게 뜨면 요렇게밖에 안 비춰줄 거거든요. 근데 달이 높이 뜨면 이렇게 비춰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여러분 님이 나랑 어떻게 있다고 생각한 거야?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높이 떠서 멀리 비춰달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머리곰이라고 하는 단어랑 높이곰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 임과 나의 거리다. 임과 화자의 거리감을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어기야, 억양돌이, 아으, 다름들이 여러분 해석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뭔 말인지 모르겠거든. 그냥 이거는 후렴구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후렴구 넘어가서 선생님 밑줄 쳐주는 부분이 5번째였잖아. 여러분 요거 이제 해석을 해볼 건데, 자, 여러분 얘가 자라고 하는 글자에 이가 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저작거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극 보면서 저작거리?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저작거리의 저자가 어딜까요? 시장이에요. 그러면 시장 여러 신고요에. 그러면 여러분 봐봐. 여다라고 하는 단어는 선생님이 근데 몇 번 얘기했었어요. 나 이거 꼭 암기해야 되는 고전시가 어휘라고. 이러면 여다라고 하는 단어 선생님 거의 적어뒀을까? 여자는 안 적었지. 자, 여러분 여자는 여러분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얘는 가다, 살다, 지내다. 그러면 만약에 나 시장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다고 하면 저 이가 주격조사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얘가 주격조사가 되면 여러분 시장이 가다 이런 말 안 되잖아.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 시장 부사격조사야. 맞아. 그래서 여러분 얘는 부사격조사야. 그래서 시장에 가 계신가요? 시장에서 지내시나요? 시장에서 살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물어보는 건 여러분 이제 화자는 여러분 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임에게, 그치? 듣지 못하는 임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번째 갈게요. 6번째 얘들아, 진대가 있는데 선생님 이거 진대라고 읽으면 안 되고 진대. 그치? 우리 저번 시간에 시옷지읒 치읒은 이로 읽어야 된다고 했어. 그러면 진대가 아까 얘들아 선생님 우리 배경설화에서 아내가 남편이 너무 걱정이 돼서 뭐에 빗대어가지고 이러면 표현했다고 했어? 진흙탕. 그치? 이게 찐득찐득한 데라는 뜻이거든요. 진흙이 있는 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밤에 이만큼 행상을 들고 이러면 길을 가는데 여기 진흙탕이야. 근데 여러분 진흙은 여러분 길이 어때? 미끄럽거든? 그러면 행상을 잔뜩 짊어지고 밤에 걸어가다가 진흙에 미끄러지면 뒤지겠죠. 이러면 위험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진대는 여러분 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 위험한 곳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위험한 곳.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달님한테 계속 비춰달라고 밝게 빛나달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님이 계신 곳이 얘들아 밝은 곳일까요? 어두운 곳일까요? 어두운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리 얘들아 위험하고 어두운 곳이라고 해도 이러면 이 아내가 죽을 때까지 얘들아 이 남편이 안 올 수가 있을까? 그거는 이거 진짜 막 산짐승을 만나가지고 얘들아 정말 운명을 달리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왜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안 왔을까? 그러면 이런 의심은 해볼 수 있겠지. 혹시 다른 년 만나는 거 아닐까?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진대는 다른 여자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다른 여자를 그 다음에 여러분 들여 올세라거든. 근데 선생님 저번에 얘들아 리을세라를 기억하라고 했었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뭐 할까봐 두렵다야. 맞아. 그러면 디딜까봐 두렵다라는 거야. 위험한 곳을 발을 디딜까봐 두렵다. 어두운 곳에 발을 디딜까봐 두렵다. 다른 여자를 만날까봐 두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어미를 여러분 우리 의구형 어미라고 해요. 의심하고 걱정하는 어미. 의구형 어미.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해석을 세 가지로 해놨잖아요. 그럼 이 해석을 가지고서 이 여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두 가지로 다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1번하고 2번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근데 여러분 사실 남편이 시장에 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시장은 사실 멀리 뭐 매일장이나 5일장을 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막 멀진 않을 거야. 아내가 얘들아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린 시간을 만약에 본다면 사실 여러분 남편 찾으러 다니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옆 동네에 가면 물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저희 왜냐면 행상 다니는 사람들은 같이 다니니까 저희 남편 혹시 여기 안 왔었나요? 물어봐도 되잖아요. 근데 아내는 그런 건 하지 않고 계속 한 자리에서 안 오면 어떡하지 안 오면 어떡하지 기다리기만 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 기다리는 이런 태도를 우리는 소극적 태도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완전 소극적인 여성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얘들아 1학년 때 진달래 꽃이라든지 아니면 가시리 이런 작품들 배웠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여인의 모습은 여러분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전통적인 여인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근데 3번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날 두고 다른 여자 만날 수 있어? 이건 다른 여자를 질투하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 질투를 한다는 건 여러분 내가 감정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감정을 드러내요. 그럼 이 경우는 적극적인 여인의 모습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정읍사는 이런 내용이 왜 갑자기 이렇게 해석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었을까? 아무래도 구전되다가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소극적인 여인상은 여러분 어떤 여인상이라고 다른 말로? 전통적 여인상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여러분 다시 또 여러분 후렴구가 들어가니까 7번째 줄은 넘어가고 8번째 줄 한번 볼게요. 자, 어느이다 놓곳이라
내 가는데 점그롤 세라. 자, 여러분 님이 어두운 곳과 위험한 곳에 이만한 행성을 짊어지고 다닐까봐 걱정해서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 짐을 어디에다가 놓고시라 하면 여러분 기본형이 뭘까요? 놓다야, 놓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얘기한 거는 임에 대한 무슨 태도 때문이야 얘들아? 걱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이야. 어디다가 놓아주십시오. 위험하게 들고 다니지 말고 거기 안전한 곳에 계세요. 이런 의미인 거죠. 자, 내가 가는 아까 얘들아 진대랑 똑같아. 얘를 어떻게 읽으면 돼 얘들아? 내 가는 데, 그치 장소야. 내가 가는데 점그롤세라. 여러분 여기 또 리을세라가 들어가네. 그러면 이거 무슨 어미? 의구형 어미. 그러면 의구형 어미니까 해석할 때 얘는 뭐가 할까봐 두렵다. 그러면 점그다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해가 저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저물까봐 두렵다라고 해석해주면 될 것 같아. 저물까봐 두렵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얘들아 해가 저문다라는 건 가장 기본형의 말로 쓰지만 내 인생이 혹은 나의 얘들아 이런 찬란한 인생이 저물다라고 하면 이건 끝나다는 의미로 쓰는 거고 혹은 여러분 내가 내 기분 나의 어떤 상황적인 것들이 저물어 가고 있다 하면 이것도 끝나다 마무리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 그럼 여기서도 내가 가는 데가 멈출까봐 끝날까봐 겁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럼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얘도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건데, 자, 첫 번째, 나가 화자일 수도 있죠. 이 나를 누구로 해석하는지에 따라 다를 건데, 나를 화자라고 본다면 화자가 매일같이 가는 곳이 하나밖에 없어요. 남편을 기다리는 마중길. 그러면 여러분 화자의 가는 길은 남편을 기다리는 마중길. 여기를 가는 건데 이 마중길이 저물어 갈까봐 끝날까봐 두렵다. 이 말은 마중을 가도 이제 님이 안 올까봐 두렵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때 나를 만약에 남편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가는 곳은 하나, 집으로 돌아오는 귀갓길. 그러면 여러분 이 귀갓길이 잘못될까봐 두렵다. 그럼 이 말은 남편이 집에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다. 이렇게만 해석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나를 부부, 우리 부부라고 우리라고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부가 앞으로 함께할 미래야. 함께할 미래. 그러면 부부가 함께할 미래가 저물까봐 두려운 거예요. 없어질까봐 두려운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노래를 불렀던 화자는 우리들의 앞날이 없을까봐 남편과 아내로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날이 없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내용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표현법 하나만 찾아볼게. 시선전개 방식을 한번 찾아볼 거거든요. 자, 이러면 선생님 후렴구를 좀 제외하고 이렇게 한번 봐볼게. 자, 우선은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줄부터 후렴구까지 포함하면 여기 네 번째까지. 그러면 이야기가 시작됐어. 남편, 우리 무사기한하게 도와주세요. 달님.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를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기라고 해요. 맞아요. 이를 기라고 해요. 그럼 1부터 4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부터 일곱 번째 줄이 얘들아 그러면 여기가 중간 이야기거든. 그럼 내가 남편을 지금 의심하기도 하고 남편을 걱정하기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어받고 있는데 근데 이러면 여기가 마지막 부분이겠지. 그러면 기승전결할 때 얘들아 그 승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세 개의 이야기에서 중간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서라고 하죠. 우리 이름 19체 한가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마지막 부분을 결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글은 몇 단 구성이라고 보면 될까? 3단 구성이야. 맞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더 시선정의 방식 하나 더 찾을게요. 이러면 여기서 밝음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애가 있었죠. 달. 근데 어둠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애도 있어요. 진대. 그래서 여러분 달과 그러면 여기 여섯 번째 줄에 있는 진대 있지? 얘가 비교가 되는 거야. 밝고 어두움으로. 그러면 여러분 요거
달과 진대가 비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달은 밝음의 이미지, 진대는 어둠의 이미지, 달은 여러분 긍정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진대는 부정적인 이미지, 완전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명암의 대비라고 해요. 명암의 대비. 근데 여러분 명암은 크게 보면 어디에 들어간다고도 하냐면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이거는 색채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얘를 색채 대비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명암의 대비, 색채 대비. 명암의 대비, 색채 대비. 자, 이렇게 정리했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부분으로 가서 작품에 대한 이해 가보자. 자, 이러면 작가를 먼저 한번 분석해보면 작가는 어느 행상인의 아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바로 대놓고 여성이 부르고 있다는 거 알 수 있네. 그래서 얘는 여성. 자, 그 다음에 화자를 분석해보면 화자의 얘들 혹시 나라는 말 들어갔을까? 그러면 표면적 화자가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시간적 배경은 달이 떴기 때문에 언제라고 보시면 돼요? 밤에, 그치? 그 다음에 혹시 공간적 배경이 나왔을까? 화자가 있는 공간이어야 돼. 화자가 있는 곳은 안 나왔어. 님이 진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화자가 있는 곳은 아니죠. 그래서 화자가 있는 곳은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사건은 여러분 행상 나간 남편을 그리워하고 기원을 하고 있는 거냐, 무사기한을. 그래서 여러분 행상 나간 남편을 기다린다. 행상 나간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여기 정도 되게 많이 나왔어. 우선은 여러분 달님한테는 소원을 얘기하고 기원을 했고, 남편이 얘들아 안 돌아오면 어떡하나 얘들아 걱정도 했고요. 혹시 여러분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을지 의심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망부석이 될 때까지 계속 님을 그리워해요. 그러면 그리움과 한이라고 하는 정서를 표현할 수 있죠. 근데 한은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 보기가 배경설화를 봐야 한의 정서가 좀 더 명확해지는 거고, 본문만 봤을 때는 남편을 바르게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강하니까 이 글의 주제는 무사기한에 대한 기대, 기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무사기환에 대한 기원.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표현법을 한번 보세요. 중요표현법에는 표현법이 아니라 이 작품에 선생님 의의를 좀 정리할 건데, 자, 우선 의의 첫 번째는 어떤 의의가 있냐면, 우선은 여러분 얘가 아까 몇 단 구성? 3단 구성. 그치? 그래서 여러분 얘가 3단 구성이기도 하고,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안 써도 돼. 여러분이 쓰지 말고 그냥 얘는 눈으로만 확인해도 돼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밑줄 쳐줘놓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걸 선생님이 조금 여러분 이제 한번 붙여 볼게요. 어떻게 붙여볼 거냐면, 기에 들어가 있는 애가 달아, 높이곰, 도드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줄이 있는데 그걸 선생님이 위로 가지고 와볼게. 머리곰, 비취, 오시라라고 해서 한 줄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에 있었던 이야기 두 줄 있었죠. 자, 서에 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저제 너러 신고요 진대를 디뎌올세라. 이렇게 만약에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결 부분도 두 줄로 되어 있는데 그 두 줄을 합쳐서 한번 표시를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 어느 이라 놓고시라, 그 다음에 내 가논데 점도를 세라.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여러분 누구랑 좀 비슷해요? 시조
시조는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음보, 글자 수는 안 맞아도 음보를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 물론 여러분 원래 시조는 한 3, 4조, 4, 4조 글자 수를 맞춰야 되지만 여러분 얘가 시조랑 음보는 비슷해요. 글자 수는 아니어도. 그럼 봐봐. 달아, 높이곤 도다사, 머리곤, 빛이 옷이라면 사음보. 저제, 너러신 고요, 진대를 디디어 올세라 이러면 사음보. 어느이다 높곳이라 내가 논데 점그롤세라 사음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음보씩을 묶으면 얘를 뭐라고 혹시 불렀는지 혹시 기억나요? 내가 두 개의 음보를 묶으면 3장 그다음 뭐가 나와야 돼? 69 45자잖아요. 이렇게 얘들아 두 개의 음보를 묶으면 이걸 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글은 한 구마다 얘들아 다 지금 한 줄씩 되어 있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얘가 3단 구성에다가 6개의 구의 형태에다가 그 다음에 사음보의 형식을 갖고 있어. 글자 수는 안 맞지만 시조의 근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시조는 언제 나왔었지? 나 시조? 고려 말에. 그치? 고려 말에 나왔는데 이 작품은 백제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시조랑 비슷한 작품들이 언제부터 있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 거예요? 백제 시대 때부터 있지는 않았을까? 왜냐면 시조랑 여러분 또 우리 그 19체양가랑도 비슷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19체양가도 3단 구성, 여러분 그 다음에 시조도 3단 구성. 19체양가의 맨 마지막 부분에 뭐 들어갔었어 얘들아? 낙구 들어가는데 여러분 시조도 맨 첫 부분에 뭐가 들어가지 얘들아? 삼음절 들어가. 정형시잖아요. 그래서 나만 기억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기억나죠? 자 여러분 그래서 얘네들이 여러분 비슷한 시기에 이런 여러분 시조랑 비슷한 형식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의는 여러분 시조의 근원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정읍사는 시조의 근원으로 본다. 여러분 뭐를 제외하면? 푸른구를 제외하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혹시 이게 아까 정읍이라고 했거든요. 전주현이라고 했거든요. 정읍과 전주는 여러분 옛날에 삼국시대 중에 어느 나라에 해당할까요? 백제거든요. 왜냐면 전라도 쪽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백제에 남은 유일한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 백제의 유일한 가요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우리 이게 원시종합예술 형태의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고대가요인데 우리 지금 고대가요 총 5개를 여러분 선생님 설명했는데 물론 해가는 본문을 정리하지 않고 부지가랑 같이 정리하긴 했지만 얘는 모두 다 얘들아 몇 줄? 4줄. 글자 수 조금 다르긴 해도 얘들아 4글자 이렇게 들어갔었잖아. 근데 여러분 얘는 한자로 기록된 게 아니라 뭘로 기록되어 있어? 한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글로 기록된 노래 중에서 제일 오래된 노래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한글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노래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 백제 노래의 유일한 노래고 시조의 근원이기도 하고 문학성도 너무 뛰어나서 이 작품이 교과서에 여러분 다른 건 안 들어가도 얘는 교과서에 지금 다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한눈에 정리하기는 따로 정리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들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넘어가서 여러분 우리 1930년대를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1930년대의 작품들을 이제 한번 볼 건데 저번에 여러분 현대시에서 우리 20년대의 작품들을 좀 봤잖아요. 10년대, 20년대. 근데 10년대는 어차피 19년에 처음 현대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실상 본 건 1920년대였어. 자, 여러분 20년대는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져 있었어야 했거든. 여러분 20년대 초기에는 어떤 작품들? 택배전 낭만지. 그치. 그 다음에 중기에는 사회주의 시. 그치. 경향시. 그 다음에 여러분 후기는 민족주의의 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족시인이라고 불리는 한용운, 김소월 이런 작가들이 등장을 하죠. 자 여러분 30년대가 되면요 진짜 어마어마한 시인들이 엄청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시인들이 다양해지고는 있지만 근데 여러분 작품의 경향성은 비슷해요. 왜냐면 이러면 일본이 정말 강하게 억압을 했거든요. 한글도 못 쓰게 할 정도로. 왜냐면 1930년대가 되면 여러분 일본이 무슨 정치를 하지 얘들아? 민족말살 정책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민족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은 여러분 일제의 억압이 가장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라고 생각해줘도 되지. 이게 언제까지? 광복이 되기 전까지. 자, 그러면 1930년대에 얘들아 다양한 여러분 경향성이 나타나긴 하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얘들아 크게 도시화와 산업화가 이런 두 번 일어났다고 봐요. 그 두 번이 여러분 이제 60년대부터 80년대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30년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번에 선생님이 1월 들어가기 전에 점경, 작년 고2 모의고사의 점경 아이가 얘들아 막 그 백화점 앞에서 얘들아 과자 먹고 싶다고 막 얘기하거나 이런 막 전차 보고 막 놀라고 전차 소리 듣고 그런 거. 그래서 이때가 바로 도시화와 산업화가 일어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막 도시화와 산업화가 일어나니까 갑자기 막 얘들아 서울 경성이 막 바뀌기 시작을 해. 뭐가 들어서냐면 여러분 기차역도 들어서고요. 이런 기차역이나 전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면 뭐도 있냐면 우리 그때 하는데 했던 게 백화점 같은 거라고 했었지? 이런 백화점도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전기가 들어서니까 여러분 전기와 관련된 여러분 뭐 전봇대 이런 애들 있겠지? 이런 등등등등 여러분 새로운 문물들이 막 들어오는 그런 혼란한 시기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여러분 너무 말살이 심하니까 사회주의가 얘들아 씨를 말려요. 사회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중국이나 여러분 이제 러시아로 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이제 사회주의 억압도 너무 심해졌다. 사회주의 억압이 너무 심해졌다. 그럼 당연히 이 시기에는 그러면 무슨 시가 나올 수가 없냐면 경향시가 나올 수가 없네. 그치? 카프가 쓴 작품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이런 억압들이 많이 심해지다 보니 여러분 누구도 많아지던 시기냐면 친일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던 시기야. 그래서 이 친일파들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적용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옆에다 그냥 이어서 쓸게요. 이때 여러분 일본은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막 얘들아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태평양 전쟁하고 이 시기는 여러분 일본이 전쟁을 정말 많이 하던 시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세계대전이라든지 여러분 태평양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여러분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수탈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이 20년대도 살기 힘들었지만 3, 40년은 더 살기 힘들어. 더 살기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농촌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이러면 어디로 갈까요? 연해주, 간도 이러면 다른 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많아지냐면 유랑민, 유이민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해. 유랑민들이 엄청 증가하던 시기다. 자, 그럼 오죽하면 얘들아 뭐까지만 훔쳐갔다고 해? 노그릇, 노수저들까지도 막 훔쳐간 게 아니라 빼앗아간 거지. 그러니까 빼앗아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민족이 살아갈 수가 없는 시기.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런 다양한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그 상황이 여러분 작품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이렇게 억압이 심하면 사회 현실에 대해서 반영하는 작품들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대를 비판하는 작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적 문학이라든지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작품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주로 여러분 무슨 작품이 등장을 하냐면 여러분 순수 서정시만 쓰게 돼요. 문학이라고 쓸게. 순수 서정 문학이 창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 순수 문학만 쓰니까 그 안에서 얘들아 이 문학이 다양하게 분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20년대는 여러분 뭐 사회주의 때문에 아니면 그에 반발해서 여러분 민족시가 나오거나 순수시가 나오거나 아니면 여러분 택배적 낭만주의가 나오거나 큰 틀의 어떤 사회적인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작품들이 등장을 했다면 사회를 반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순수 문학만 쓰는데 그 순수 문학 안에서 세분화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 가지 경향들이 있거든요. 여기 선생님 지금 3개만 도드라지는 걸 3개만 쓸 거지만 사실은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 다 알 필요는 없고 교과서에 들어간 것만 정리 한번 합시다. 자, 이러면 제일 중요한 거 1930년대는 무조건 순수시. 그럼 여러분 이 순수시는 여러분 어떤 여러분 이제 계열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로 담당을 했냐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시문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담당을 해요. 여러분 그냥 같은 여러분 그냥 모임이거든. 조직. 이 사람들의 모임 이름인데 시문학파예요. 이 시문학파에 여러분 어딜 가면 되냐면 여러분 전라도를 가면 전라도에 얘들아 그 김영랑 생가가 있어. 김영랑이라고 하는 시인의 생가가 있는데 그 생가 바로 옆에 시문학파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문학파들이 어떻게 얘들아 시를 썼고 이들의 여러분 초판보 막 이런 것들이 있는 여러분 곳이 있거든요. 시문학파는 김영랑, 교과서에 나오는 김영랑, 정지용, 박용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대표적인 작가들이 다 시문학파였어요. 한 9명에서 11명 정도 활동했다고는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건 이제 시기마다 9명, 어떨 땐 11명 다르긴 하지만 제일 두드러지는 사람이 이 3명. 자, 그러면 이 3사람의 공통점이자 시문학파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말을 그렇게 잘 써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너무 잘 드러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우리말을 많이 쓰려고 했을까요? 억압을 당했으니까요. 한글이 억압을 당하니까 나름의 얘들아 저항의 의지로 세련된 여러분 우리의 순우리말들 있지.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 우리말 언어. 자, 그러면 이 세련된 언어들을 가지고서 여러분 아름다운 말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름다운 말을 더러운 거나 얘들아 보기 싫은 걸 아름답게 표현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인간의 정서를 아름다운 이미지를 사용해서 아름다운 말로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3번을 예를 먼저 쓸게요. 인간의 얘들아 그 본연의 정서 있죠. 인간의 얘들아 본질적이고 인간의 순수한이라고 쓸게. 인간의 순수한 정서를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감정들이 많잖아요. 그런 감정들을 여러분 아름다운 이미지로, 즉 감각적 이미지로. 그러면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우리말을 통해서 표현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순수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인간의 본연의 정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대를 절대 반영하지 않는다. 목적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요 3가지는 김영랑의 특징이자 박용철의 특징이자 시문학파의 특징이자 정주용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2번째는 모더니즘이에요. 여러분 모더니즘이 무슨 뜻이야? 현대라고 하는 뜻이잖아. 여러분 모더니즘 시는요. 아까 1930년대 얘들아 도시화랑 산업화가 일어났다고 했잖아. 도시화 산업화로 얘들아 현대의 문명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는 거야. 그 충격받은 마음을 여러분 작품에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 나오죠. 도시적인 감각과 시의 회화성을 중요시 여겨요. 여러분 회화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까? 회화는 여러분 영어 회화할 때 그 회화 말고 또 다른 말이 하나 더 있어. 그림. 그림이야 그림. 즉 이미지를 중요시 여긴다는 뜻이에요. 자, 모더니즘 시는 여러분 사람들이 얘들아 보고 충격받은 그 이미지 있죠? 와 저기 전기가 들어오네, 백화점이 있네, 전차가 있네, 그 보고 놀란 거 있죠? 그걸 이미지처럼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사람의 감정을 중요시 여겼던 순수시와는 좀 다르게 인간의 감성보다 지성, 얘를 더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작가가 이러면 누구냐면 이 작가를 먼저 쓸게. 이런 작가가 누구냐면 이러면 이상이거든요. 이상. 자, 그 다음에 김광준이거든요. 여러분 수능에 김광준이 나오잖아요. 그럼 현대시 약간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정서가 안 드러나니까 뭔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뭐 갑자기 얘들아 뭐 플라타 모르겠어. 무슨 나무 얘기한 다음에 그 나무에 무슨 얘들아 망한 나라의 얘들아 무슨 지폐라고 표현하고 근데 그 아무 연관성 없어. 갑자기 길을 건너가는데 그 길이 얘들아 막 공장 나오고 그냥 얘들아 자기가 보고 있는 걸 서술하고 있는 것 뿐이지 정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김광준이라고 하는 시인의 와사등이나 이런 작품이 수능에 나오잖아요. 그럼 약간 이러면 어려워요. 왜냐면 이미지로만 지성으로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상의 시는 더 이상하죠. 여러분 왜 이상하냐면 이상은 원래 여러분 서울대 건축학과를 나왔어요. 이 당시 서울대 여러분 건축학과거든요. 그래서 건축학과를 나왔고 원래 완전 이과야 이과. 근데 이 사람이 시를 쓰니까 시의 얘들아 혹시 시집 이름이 뭔지 알 수 있을까 얘들아? 이 사람이 쓴 시집 이름? 이름 오감도인데요. 이 오감도 할 때 얘들아 오가 원래는 여러분 까마귀 오자를 써요. 근데 원래는 여러분 이 글자를 세조자를 써야 돼요. 조감도예요. 조감도. 여러분 조감도가 뭐예요? 조감도는 건축하는 사람들이 전체 한눈으로 볼 수 있게 그림을 그리는 걸 조감도라고 하거든요. 그 조감도에서 여러분 세조자에다가 여러분 딱 여기 가운데 눈가를 없앤 거거든. 새 눈을 없애서 이게 까마귀 오자야. 왜? 까마귀는 눈하고 여기가 다 까마니까. 그래서 까마귀 오자를 써서 오감도라고 하는 책 이름을 만든 거야. 그러면 조감도가 어디서 온 거예요? 건축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가 다 얘들아 건축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과로 봐야 되거든요. 이 작품은.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막 숫자가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이게 시야. 이렇게 핑핑 돌아가. 이런 미로처럼. 이게 시야. 근데 이거를 보면 이게 건축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모습이고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숫자나 아니면 여기에 무슨 여러분 의도가 들어갔는지 이 사람의 생각, 지성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더니즘 시는 감성보단 지성을 중요시. 얘는 감정을 중요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뭐하고 뭘로 다시 나뉘냐면 여러분 이미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이미지에 꽂혀가지고 이미지만 중요시 여기는 걸 이미지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김광균. 근데 이딴 걸 만지 이런 시도 시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진짜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시랑 너무 다르잖아요. 현실적인 시랑은 좀 벗어났어. 그래서 현실에서 벗어난 시라고 해서 초현실주의 시. 그럼 이 초현실주의 시가 바로 이상이 쓰는 글.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모더니즘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또 세 번째 한번 가볼게.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 생명파예요. 생명파. 자, 여러분 이 생명파는 두 명의 일단 시인이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누구냐면 서정주라고 하는 시인과 그 다음에 유치환이라고 하는 시인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이런 그런 생명에 대해서만 쓴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생명이 뭐냐?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걸 고민하는 작가들이야. 그래서 삶의 본질, 이런 생명력을 추구하는 작품들을 써요. 그래서 서정주의 작품들을 보면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드셔서 썼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전통설화를 많이 차용을 하지만 젊었을 때 썼던 작품들을 보면 여러분 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냐면 여러분 이제 이분은 옛날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글을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화나 그 다음에 성경에 맨 처음에 인간이 태초로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뭐 아담과 이브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얘들아 선악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 드러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뭘 쓰냐면 인간은 왜 이렇게 태어났지? 인간은 왜 얘들아 이 선악과 이걸 먹으려고 왜 욕심을 부렸을까? 신화 같은 경우도 인간의 신화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있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고민을 해서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지를 쓰고 있는 게 서정주. 근데 유치환은 강인한 남성적 어조를 사용해서
혹시 여러분 바위라고 하는 시를 혹시 알까요, 여러분? 바위가 나는 깨져도 가위가 되겠다 막 이런 얘들아 바위가 되리라 막 이런 시가 있어. 그 얘들아 아무리 사막 한 가운데 있어도 자기는 바위처럼 살아가겠대. 물도 못 마시고 아무것도 못해도 바위처럼 살아가겠대. 인간의 강한 의지를 표현해주는 작품이야. 그러니까 이러면 이 작가들의 어떤 특성을 알면 이러면 이 작가의 다른 작품이 나와도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이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볼게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자, 그러면 광복 이전으로 한번 가볼게 얘들아. 자, 광복 이전은 1940년대 초부터 광복 이전까지 1945년 8월 15일까지는 일제 탄압이 너무 심해져요. 이러면 여예요. 자, 이러면 너무 심해져서 많은 문인들이 절필을 선택해요. 친일파가 되는 사람도 많았지만 절필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못 버티겠다. 내가 이런 나라에서 시를 쓸 바엔 안 쓰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렇지만 끝까지 지식인으로서의 양심을 담아냈던 저항시가 나오는 시기가 오히려 여러분 이때 저항시가 나와요. 여러분 억압을 받던 시기에 저항시가 나와요.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264 윤동주죠. 264 윤동주 시인이 광복 이전의 저항시에 해당한다. 그러면 여러분 한눈에 보는 문학사로 선생님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우선은 여러분 이렇게 지식인이 있잖아요. 지식인이 있고 만약에 작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지식인과 작가를 둘러쌌던 20년대와 40년대까지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일제 탄압이 너무 심했어요. 이 지식인들에게 가해지는. 그러면 여러분 일제의 탄압도 여러분 공격을 당해도 버텨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새로운 서구 문예나 혹은 새로운 서구 사상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새로운 것이 막 밀려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리 것을 지켜야 되는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이 새로운 문물에 의해서 충격을 받아서 모더니즘 시를 쓸 건지 다양한 여러분 입장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이런 큰 틀에 의해서 이 지식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시적 경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대응하는 방식은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우리가 3.1운동 실패하고 하니까 그냥 좌절을 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 그러면 이런 좌절을 하면 여러분 어떤 작품들이 나왔던 거야? 퇴폐적 낭만주의나 아니면 친일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퇴폐적 낭만주의가 친일시라고 하는 건 아니야 얘들아. 그것도 이제 저항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퇴폐적 낭만주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를 끝까지 여러분 내가 저항해보겠다 얘네랑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 저항시라든지 아니면 카프의 경향시들도 사실은 여러분 부르주아를 없애자라고 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시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여러분 자신이 막 인간의 감정, 사랑 혹은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혹은 자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이거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순수시고요. 자, 이런 시대 상황에서 여러분 저 서구 문예나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졌을 때 이거에 대한 어떤 충격 와 이거 너무 놀랍다 이렇게 받아들인 게 바로 여러분 모더니즘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항을 하고 이런 태도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여러분 이 지식인들은 어떻게든 일제강점기 때 자신의 시적 경향이라든지 시대적인 상황을 혹은 여러분 이런 우리가 시를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아주 많이 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그럼 선생님이랑 작품을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김영랑이라고 하는 작가를 한번 봐보자. 여러분 김영랑은 원래 이름이 이제 김영랑은 아니고 김윤식이 원래 본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아까 이 사람의 생가가 전라도에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 전라도에 아주 큰
대지주의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집이 잘 사는 집안이야. 근데 사실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 자기네만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는데 이러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러면 독립에 대한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1운동에 참여를 해서 6개월 동안 이런 감옥살이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제 이런 그 시인들 중에서 자기가 이런 직접 독립운동을 하면서 여러분 시를 썼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생각보다. 근데 김영랑은 독립에 대한 뜻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작품에서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 왜냐면 이 사람은 순수시를 썼던 사람이었잖아. 그래서 작품에서는 여러분 저항에 대한 내용을 잘 드러내진 않지만 순수시를 통해서 나름의 일환으로서 이런 어떤 독립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거든. 그게 무엇인지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우선은 김영랑 시인은 여러분 시문학파에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시문학파의 특징이자 김영랑의 특징이 얘들아 뭐였냐면 언어를 이러면 섬세한 언어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 섬세한 언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름다운 우리말을 조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우리말을 조탁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작가예요. 여러분 조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조가 창조하다 만들다라고 할 때 조자거든. 그러면 탁은 여러분 아름답게 내가 빚어낸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단어를 만들어내요. 아름답게. 아니면 있는 시어를 아름답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조탁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표현 기법이 하나 있어. 시인이 마음대로 언어를 바꿔서 표현하는 걸 우리 뭐라고 부르지? 시적 허용. 맞아. 시적 허용이 언어의 조탁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적 허용을 한다든지 시적 허용을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얘들아 진짜 사전에 없는 단어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의도적으로 조어 이러면 조어니까 언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의도적인 조어를 한다든지 자 그리고 이러면 다른 시문학파의 특징이랑은 다르게 김영랑 시인만 쓰는 기법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울림소리를 많이 써요. 우리 여러분 김소월의 가는 길에서 울림소리를 유혹을 많이 썼잖아 얘들아. 근데 이 작가는 어떤 작품이든 울림소리를 많이 써. 이게 우리말에 대한 조탁을 드러낸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해서 인간의 본연의 정서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인간 본연의 정서를 노래하기도 하고요. 그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뭘 쓰냐면 아름다운 이미지를 많이 쓴다고 했어요. 그게 감각적 이미지. 이거 쓰고 근데 선생님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것만 가지고서 여러분 작품을 쓴 게 아니라 독립에 대한 의지가 어딘가는 있어 보였다고 했잖아. 이 작가는 그래도 시문학파 다른 시문학파와는 다르게 저항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독을차고 같은 이런 작품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독립에 대한 이러면 아니면 시대 현실에 대한 주제를 써내기도 한다. 독립 시대 현실에 대한 주제. 그래서 이런 저항적인 자세를 여러분 드러내다 보니까 그래서 뭐도 하냐면요. 여러분 딱 독립운동을 하고 그래서 감옥살이를 한 다음에 시집을 30년대 좀 펴내다가 너무 여러분 그 일본이 사실 못 살게 굴었어. 왜냐면 친일을 안 하니까 친일을 계속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인들을 되게 못 살게 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시대에서 시를 쓸 바에는 아예 시를 안 쓰지. 절필을 해버려. 절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지용이라고 하는 시인은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시인 중에 한 명이거든. 근데 이 정지용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얘들아 진짜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작가지만 똑같은 시문학파지만 정지용은 여러분 친일을 하거든요. 마지막에 친일시를 써요. 1940년대에. 근데 이 작가는 여러분 절대 쓰지 않아. 그리고 강복이 되고 나서 다시 써도 되잖아 얘들아. 근데 자기는 절필을 하겠다고 딱 단언을 했기 때문에
방복이 되고 나서도 절대 시를 쓰지 않겠다. 나의 의지다. 라고 해서 여러분 아예 시를 안 써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되게 저항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 이 독을 차고라고 하는 작품에서 어떻게 저항성이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봐보자. 여러분 독을 차고라고 했을 때 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 독이 여러분 약간 도끼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랑 비슷하고 생각하면 돼. 도끼야 도끼. 선생님 저 아침에 갓생살기 저 아침에 일어나는 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3 애들 미친 것 같아요. 고3 애들 막 새벽 4시 반, 5시 막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내가 이제 고3 1대1로 상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한테 야, 네 아침에 맨날 아침 9시, 5시에 일어나고 6시 안 힘드냐? 이렇게 하는데 일어나지더래. 그냥 일어나서 근데 선생님이 약속한 건 7시에 일어나서 8시 인증인데 7시 전에 일어나요. 항상 5시, 6시에. 그럼 일어나서 뭐 하니? 라고 하면 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운동하고 왜냐면 체력을 기르어야 될 것 같아서 운동하고 씻고 그 다음에 선생님 약속한 대로 딱 공부해가지고 올리면 딱 시간이 맞더래. 그래서 5시 반에 일어난대. 그 뒤에서 계속 그러고 있거든? 근데 또 어떤 애는 이러면 아침에 이러면 저기 대정에 사는 애가 있어요. 대정에 사는 애가 5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준비하고 그러면 6시 반까지 여기 제주시로 와요. 6시 반? 7시에 여기 와서 여기서 이제 독학 재수하는 거기에 가가지고 이런 공부를 해요. 고3인데. 그래서 너 안 힘드니? 매일같이 나 출퇴근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지만 걔는 그렇게 가거든? 얘너 아침에 대단하다. 내가 막 이렇게 하는데 걔는 진짜 눈에 지금 도끼나 진짜 나 이번에 진짜 무조건 대학 간다. 약간 이게 있어. 그래서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러고 있거든? 그거 보면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이렇게 생각 들 때가 있어. 선생님 이제 옛날 이제 고3 친구들도 보면 가끔 진짜 미친 듯이 공부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이제 2학년 때까지는 열심히 놀았으니까 이제 3학년 때부터 공부하겠다. 수능 진짜 미친 듯이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진짜 하루에 14시간, 15시간씩 공부한대요. 이제 선생님도 이제 가끔 이제 애들 이제 상담하면 지금 어떤 애가 자기가 이거 아침에 하는 활동 이거 안 하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러면 하루에 지금 고3인데 16시간을 공부를 해요. 야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 눈이 이만큼 다크 이만큼 내려왔어요. 얘가 한 달 사이에 이만큼 내려왔는데 힘들어요 선생님. 근데 야 이때 왜 이렇게 공부 많이 빡세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대. 왜냐면 내신이 조금 아슬아슬하니까 무조건 3학년 때 내신 더 빡세게 올려서 자기는 이제 무조건 수능이 가격대. 이러면 수능도 대비하고 이것도 대비하고. 그러니까 얘는 목표가 딱 있어. 그래서 내가 너 진짜 대단하다. 내가 이렇게 하거든. 근데 절대 선생님은 절대 그걸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완전 눈에 도끼가 딱 차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독이라는 건 도끼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도끼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냐면 나는 도끼를 가지고 독을 차고 선선히 걸어가겠대. 근데 여러분 이 선선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 대부분 표준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시어를 의도적으로 조어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 선선하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거침없이라는 뜻이야. 그럼 나는 독을 차고 거침없이 걸어가리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 뭐뭐 하리라는 말 들어갔으니까 얘들아 뭐가 들어가야 돼? 의지 들어가야지. 나의 강한 의지를 표현을 하는 거야. 이미 얘들아 독이라고 하는 독이라는 단어에 내 의지가 있지만 거기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침없이라는 부사어랑 의지로 표현을 하는 거지. 마금날 여러분 이거는 표준어가 아닌데 이 사람이 만들어낸 말인 것 같아요. 마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내가 죽는 날. 맞아.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내가 죽는 날에 내 외로운 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거침없이 가겠대요. 그럼 여기서 대부분 친구들은 외롭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외로운 거 혼자니까 부정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이유는 이걸 건져내기 위해서 이걸 걸어가겠다고 했지. 그럼 여기서 외로운 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시대에 이 일제감정기 때 여러분 이렇게 내가 독립의 뜻을 가지고 이러면 저항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많았다 많지 않았다? 많지 않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혼자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럼 이 외로운 혼이라는 건 나의 독한 마음, 나의 이 저항 정신을 내가 이걸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외로운 혼이라고 하는 건 나의 얘들아 어떤 고결한 정신, 이걸 얘들아 끝까지 얘들아 내가 순결하고 결백하고 정말 얘들아 깨끗하고 고고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정신, 그 정신을 여러분 건져내고 지키기 위해서라도 난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도굴창고라고 하는 작품이 이런 모란이 피기까지는 교과서로 지금 다 들어가 있고, 도굴창고는 여러분 교과서에 들어가면 학교 선생님이 학습지로 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이제 연계된 지문으로 이렇게 문제 풀릴 때 나오는 지문인데, 도굴창고라고 하는 건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나중에 뒤에 가면 윤동주랑도 연결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모란이 피기까지는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봐보자. 자, 여러분 1학년 때 모의고사에 있어가지고 배웠던 친구들도 있기는 하지만 교과서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선은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고 했으니까 화자는 여러분 모란이 필 때까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건 있는 것 같아. 자, 근데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그러면 여러분 모란이 필 때까지 난 기다리겠대. 사실 근데 봄을 기다릴까요? 아니면 모란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모란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나의 봄이라고 하는 건 오조간념, 얘의 원간념이 이게 모란. 그러면 원간념이 얘들아 지금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원간념이 멀리 있거나 원간념을 여러분이 추측해야 되는 걸 무슨 비법이라고 해요? 은유라고 하죠. 그렇죠? 여기는 은유법을 써요. 자, 나는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화자는 모란을 기다리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리는 날. 근데 여러분 모란은요 여러분 봄에 피는 꽃이에요. 여러분 벚꽃 필 때, 벚꽃에다 되게 조그맣게 이렇게 흩날릴 때 벚꽃 옆에 또 다른 막 얘들아 꽃 피는 거 있거든? 하얀색이랑 혹은 자주색 꽃으로 있어. 크기가 얘들아 한 손바닥만한데 요 정도 된 꽃이 얘들아 이렇게 좀 벌어지는 그게 목련이거든요. 목련. 근데 그 목련꽃이랑 비슷한 게 모란꽃이에요. 그러면 그 모란꽃이 딱 봄에 벚꽃 필 때쯤 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있다가 꽃이 지거든요. 근데 얘가 꽃이 커요. 이만하거든요. 진짜 이만하다 보니까 이 꽃이 얘들아 다른 꽃들은 꽃잎 하나하나 떨어져. 벚꽃 꽃잎 하나하나 떨어지거든. 얘는 이 모가지가 그냥 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꽃잎이 아니라 그냥 꽃 자체가 그냥 툭 떨어지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크기도 크니까 여러분 어떤 소리가 날 거냐, 툭툭 이런 소리도 날 거고, 꽃이 그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얘들아 음성 상징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음성 상징어는 내가 기다리던 게 얘들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묘사를 해주고 있어. 그럼 내가 얘들아 간절히 바라던 게 지금 다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화자가 느껴야 되는 감정은 여러분 상실감이죠. 내가 원하던 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혹은 여러분 내가 바라던 게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좌절이라고 보셔도 되죠. 그래서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상실감과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내용을 그러면 이렇게 쪼갤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여러분 모란이 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라고 하는 건 이거는 모란이 진 이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봄이에요? 봄이 지나고 나서예요? 봄이 지나고 나서. 그치? 이걸 얘기할 거고. 그리고 자,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모란이 내가 기다렸던 게 떨어진 날이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버리다는 동사거든? 근데 여러분 버리다에다 니은이 붙었어. 그럼 여러분 이 관형사용 어미는 여러분 무슨 시제를 나타내주는 애요? 과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미 지나버린 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건 과거, 이건 봄이 지나간 뒤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지난 봄, 저번에 얘들아 있었던 봄, 그리고 저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봄이 지나간 후에 지금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모란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러움에 잠길 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봄이 아까 누구라고? 모란. 모란을 잃은 슬픔에 나는 잠긴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 얘들아 내 감정 직접적으로 나오지. 서러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편법 하나 더 찾아볼게. 여러분 여기 리을테요, 리을테요. 자, 여러분 뭘 반복하고 있어요? 종결어미. 그치? 그러면 여러분 얘는 종결어미를 반복을 시켜주고 있는데 근데 이 종결어미가 여러분 지금 높임표현이에요? 아니면 낮춤말이에요? 높임말. 그럼 여러분 높임말은 뭘 만들어내? 경어체 만드네. 그러면 여러분 이 제품에서 화자는 어떤 어조로 이야기하냐면 강인한 어조야? 부드러운 어조야?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를 한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화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부드러운 어조로 자신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묻었던 날. 그럼 여러분 5월은 봄의 언제를 얘기해 얘들아? 제일 끝. 그치? 봄의 끝. 늦봄이야. 그러면 이 늦봄 아주 봄이 끝나갈 그 무렵에 묻었던 날이래. 여러분 던이었으니까 이것도 시간이 언제가 돼야 돼? 과거. 계속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뭐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그럼 여러분 봐봐. 아까 얘들아 꽃이 뚝뚝 떨어졌잖아. 근데 여러분 방금 떨어진 꽃은 여러분 사실 꽃잎이 뭔가 생기가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5월에 너무 묻었던 날에 이 생기가 있었던 여러분 꽃잎마저도 어떻게 돼버렸다는 거야? 시들어 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시들면 이제 곧 얘는 죽을 거거든? 그러면 영영 나는 기다리던 꽃잎을 혹은 이 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날이 오겠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들어버리고 천재 모란이 자취도 사라지면 당연히 여기서 똑같이 무슨 정서를 느껴야 돼요 여러분? 또 상실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 상실감도 쓰는데 다시 한번 또 다른 말로 쓸게. 절망. 왜냐면 내가 바라던 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내가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이런 뭔가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게 공허함이에요. 그러면 자신이 이러면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이 공허함, 허무함, 이러면 상실감, 이걸 느끼고 있는 거지. 여러분 8번째 선생님 위로 올릴게. 자, 뻗쳐오르던 내 보람이 서운하게 무너졌으니. 자, 근데 여러분 이 모란은 나무에서 자라거든요. 그럼 나무가 봄이 되면 더 쑥쑥쑥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럼 모란도 쑥쑥 뻗어오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란이 너무 뜨겁고 봄이 지나가니까 꽃잎이 탁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내 보람이 얘들아 무너졌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내 보람이 아니네. 이 보람도 여러분 원관념이 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란이에요. 그렇죠? 이 보조관념의 원관념은 모란이에요.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이 모란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의 봄이자 나의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모란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대상을 자신의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뭘 할 때 여러분의 얘들아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봐. 뭘 하면 여러분 보람을 느낄까? 대부분 내가 뭔가 이뤄냈을 때, 그치? 뭔가 내가 바라던 게 성공했을 때.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성공하면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바라는 게 얘들아 뭔지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뭐 있어? 우리 그럼 약간 순수하게 한번 가볼까? 꿈, 아니면 희망, 아니면 여러분 이상, 아니면 여러분 뭐 속된 표현으로 돈을 바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명예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건 약간 속된 표현이니까 아니 약간 속물적이니까 내가 뺄게 얘들아. 근데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모란이라고 한다면 이 모란을 내가 딱 가졌을 때는 여러분 당연히 보람을 느꼈을 텐데 내가 바라던 여러분 꿈이 떨어져. 여러분 희망이 없어져. 이상이 얘들아 좌절이 됐어.
그러면 내가 당연히 내 인생의 서운함도 느끼고 여러분 섭섭함도 느낄 거고 공허한 마음도 느낄 거고 절망도 느끼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의 모라는 사람마다 다르게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든 거. 내가 바라는 것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래서 선생님 돈이나 명예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인생에서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모란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 모란에 무슨 표현법이 쓰였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원반점이 너무너무 많아. 상징이야, 맞지? 근데 여러분 우리 상징 종류 세 가지 배웠잖아. 원형적, 관습적, 개인적. 여러분 무슨 상징일까요? 개인적 상징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개인적 상징은 어차피 상징이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 상징을 사용을 하고 있다. 온갖 점이 엄청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왜 화자가 얘들아 모란 하나 진 거 가지고 이렇게 얘들아 슬퍼하는지 알겠지? 내 인생 전부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모란이 지고 말 여기 하나 더. 그러면 서운하다라고 하는 감정 들어가지? 자, 그다음에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그러면 여러분 모란은 여러분 겨우 이 봄 며칠 피는 거거든? 근데 봄이 얘들아 지나면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어야 되는데 이 봄이 지나면 여러분 이 꽃이 없어지면 자기 인생이 끝냈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이 끝났대요. 그러면 굳이 꽃 하나에? 여러분 이런 생각 들잖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과장이 쓰이는 거지. 자, 그러면 과장을 통해서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모란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야구 선수가 있어. 근데 이 야구 선수가 진짜 촉망받는 야구 유망주였어. 근데 유망주였는데 어느 날 얘들아 연습을 너무 많이 하다가 팔이 다친 거야. 근데 이 팔을 여러분 재활 치료도 안 된대. 그러면 이 팔을 얘들아 고칠 수가 없대. 그러면 여러분 나의 이 촉망받는 여러분 야구 선수는 이 사람이 바라던 꿈은 여러분 뭐 메이저리그일 수도 있고 국가대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러면 내가 프로 선수가 되는 게 그런 꿈이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게 다쳐서 안 된다고 하면 자기 꿈이 얘들아 사라진다고 하면 그럼 여러분 자기 인생이 뭐 됐다고 생각할까요? 끝났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모란이라고 하는 꽃으로 해석하면 사실 과장이지만 모란이 내 인생의 꿈과 희망이나 이상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내 인생 전부라고 봐도 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과장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오직 여러분 이 꽃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태도거든요. 이런 태도를 유미주의적 태도라고 해요. 자, 여러분 유미할 때 여러분 유자가 오직 유자를 쓰고 미가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오직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태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자신이 꽃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것만 긍정적인 것만 추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유미주의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들아 자기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360날 한양 섭섭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섭섭하대요. 울고 있대요. 자기 감정 그대로 다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 표현이 또 하나 더 들어갔어. 어떤 게 들어갔냐면 360날 계속 울고 있대. 근데 여러분 우리 1년은 여러분 며칠이지? 365일이잖아요. 그러면 365일 중에 꽃이 피어있는 시기를 빼고 360일 동안 계속 울고 있을 거래요. 왜냐면 내 인생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봐봐. 나 너무 슬퍼. 얼마나? 나 너무 힘들어. 얼마나? 이러면 뭔가 얘기하면 감정을 얘기하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사실 감이 안 잡히거든? 근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울었어. 내가 24시간 중에 3시간 빼고 다 울었어. 만약 이러면 시간적인 거나 수치를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슬픈지를 가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365일 중에 360일을 내가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러면 구체적 수치를 통해서 정서의 깊이를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체적 수치를 통해 정서적 깊이를 드러낸다. 자, 그 다음 다시 할게.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내가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한 거니까 꽃이 졌을 때의 순간이었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는 과거라고 본다면 이러면 11번째 줄, 12번째 줄 이러면 근데 사실 이러면 여기 찬란한 슬픔의 봄을 여기에 여기에다 갖다 넣으면 이러면 사실 어디랑 비슷해요? 1, 2행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1, 2행이 얘들아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1, 2행은 여러분 아까 시간이 언제였지 얘들아? 지금 현재.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다시 현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여기 이 현재에서 여러분 우리 편법 2개 나올 수 있네. 우선은 도치, 왜냐면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찬란하다라고 하는 이 감정은 인생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그럼 여러분 긍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이죠. 근데 슬프다라고 하는 건 인생이 지금 슬프니까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면 앞에는 긍정이고 뒤에는 부정인데 얘들아 그 긍정 부정이 얘들아 이율배반적인 내용이 같이 쓰이고 있잖아. 그러면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해? 역설. 그렇지.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화자는 역설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역설은 뭘 찾아야 돼요? 진리. 그치? 그러면 그 진리를 한번 찾아보자. 왜 화자가 여러분 이 봄을 찬란하면서도 슬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찾아볼 건데 어디다 정리를 하냐면 요거는 여러분 선생님이랑 한눈에 정리하게다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뭐라는 내 인생, 나의 소망, 나의 얘들아 꿈, 희망 이렇게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 내 인생 전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뭐라는 지금 현재 언제 피어날 거라고 보고 있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걸 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봄 언젠가는 여러분 만약에 꽃이 피는 개화가 이때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 봄 어느 날, 여러분 아까 5월 어느 날 얘들아 막 메마르기 시작하고 시들기 시작했다고 했으니까 그 5월 바로 전에 얘들아 뭐가 있을 거냐면 꽃이 낙화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야. 그럼 봄이 3, 4, 5월 중에 그 중에서 개화도 일어나고 낙화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개화를 하고 얘들아 꽃이 지기 이전까지는 화자는 여러분 어떤 마음일 거냐면 내 인생 전부가 피어있어. 내 전부야. 내 희망이, 내 꿈이 이루어졌어.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긍정적인 정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정서는 이러면 우리가 뭔가 이뤄냈으니까 당연히 기쁠 거고 설레도 있을 거고 왜냐면 계속 기다렸던 게 이루어졌으니까 설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들아 뭐라고 얘기했어? 내 인생 전부니까 찬란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왜? 내 인생 전부에 바라던 게 이루어졌으니까요. 이러면 대부분 우리 찬란한 인생이라고 하면 대부분 내 인생의 최전성기를 이러면 찬란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 이루어지는 게 이러면 지금 이 봄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걸 찬란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 낙화하고 나서 이 늦봄일 때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이때는 꽃이 사라졌기 때문에 화자가 무슨 정서를 느끼는 거야?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겠죠. 그 정서가 여러분 여기 나왔듯이 서운함, 섭섭함, 슬픔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화자가 얘들아 우리가 진실을 쪼개서 한번 살펴봤더니 진짜 얘들아 찬란함도 느끼고 이 슬픔도 느끼고 있었던 거네. 물론 동시에는 아니지만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두 가지 정서를 느끼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역설법을 쓴 이유는 봄이라는 이 시간에 화자는 이중적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쓴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의 여러분 진리는 화자가 봄에 경험하는 이중적 질서를 정서야 아니다. 정서야? 갑자기 질서가 나온 거야? 자 여러분 정서예요. 정서. 여러분 이중적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표현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 다 하셨으면 그러면 여러분 다시 위에 올라가서 우리 작품에 대한 이해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제목을 보면 여러분 모란이라고 하는 단어
단어는 여러분 내가 볼 수 있는 애니까 여러분 제목이 모란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을까? 시적 대상이라는 거. 그렇지. 이걸 알 수 있고. 자, 여러분 화자는 작품의 표면적인 여러분 화자로 들어가 있어서 자, 여러분 시간은 여러분 지금 3개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과거, 현재라고 하는 애가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현재, 과거,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자, 공간적 배경은 근데 여러분 딱 얘기한 부분이 있을까 얘들아? 딱히 나온 건 없어. 그치? 자, 여러분 사건은 여러분 내가 모란을 기다리고 모란이 졌을 때 슬퍼하고 그 궁극적으로 모란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현재에 맞춰서 모란을 기다리고 있다. 자, 이 모란을 기다리고 있을 때 화자는 어떤 여러분 태도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아까 있는 본문에 우리 세모피시 했던 애들 있죠? 이게 다 화자가 느끼는 감정. 그리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태도도 들어갈 수 있고 아까 얘들아 세모 표시는 안 했지만 찬란한 슬픔이라고 하는 말도 썼지 얘들아? 자, 그러면 이걸 본다면 여러분 화자는 여러분 주제를 드러낼 수 있는데 뭐라는 여러분 나의 희망과 소망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주제를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소망이 이렇게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기 시간 있지 얘들아? 이 시간에서 여러분 우리 시상전개 방식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역순행적 구성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 역순행적 구성이 들어가고요. 자, 올해 얘들아 만약에 꽃을 기다렸다가 꽃이 졌어. 그러면 여러분 계속 꽃을 기다리다가 내년 봄이 되면 꽃을 또 볼 거고 다시 또 꽃을 기다리겠죠? 내후년에도 꽃을 보고 또 기다리겠죠? 그 4년 뒤에도 5년 뒤에도 여러분 계속 순환. 여러분 계절이 들어가 있어서 반복되고 있으니까 무조건 순환적 구조.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자 여러분 시간이랑 관련은 없지만 여러분 1, 2행 11, 12행 똑같아요. 그러면 수미상관. 근데 완전 똑같은 건 아니니까 이런 걸 변형된 수미상관이라고 얘기하죠. 얘 세 개가 시상 전개 방식.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 다 했으면 오른쪽에 우리 표현법 한번 가보자, 얘들아. 자, 여기 표현법에서 뭘 정리해보냐면 우리 수미상관 들어갔으니까 수미상관의 효과 정리 다시 마무리해보자. 정리 마지막으로 해보자. 수미상관의 효과는 여러분 첫 번째 반복되니까 당연히 뭘 형성해줘야 돼요? 운율, 그치? 이들 반복이 되니까 구조적으로 여러분 낯선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안정감을 주죠. 그래서 구조적 안정감. 자, 세 번째. 여러분 처음 부분하고 끝 부분이 같기 때문에 처음에 나오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주제가 마지막에도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형성해줘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일관되어 있어요. 그 주제의 일관성을 통일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형태적 통일성을 갖추고 있고 그러면 얘들아 통일성이 그럼 뭐야 얘들아? 주제를 일관적으로 표현하는 것. 주제를 똑같이 드러내는 것. 그러면 이런 통일성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뭘 형성하는 거야? 주제 형성할 수 있는 거지. 마지막. 이러면 이렇게 처음과 끝이 반복이 되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그 내용이. 그걸 여운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운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여러분 선생님 또 하나 더. 여러분 이 작품은 작가가 이러면 의도적으로 이러면 이제 조탁이나 이런 거 우리 순우리말을 많이 쓰려고 했던 그 노력이 너무 잘 보이는 게 어느 부분에서 잘 드러나냐면 구사어. 여러분 이 작품은요 구사어를 정말 많이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사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동그란 표시를 한번 해볼 거거든. 자, 여러분 본문 가서 자, 우선은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두 번째 줄에 부사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번째 줄에 여러분 부사 뭐 있을까요? 아직. 그치. 그러면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건 나는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뜻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도 여러분 우리 부사가 있을 것 같아. 음성상징어. 뚝뚝. 그치. 뚝뚝은 여러분 나의 그 상실감을 여러분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었던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줄에도 있어. 비로소. 그치? 내가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인정하는 거야. 꽃이 졌다라는 걸. 그러면 이 사람은 꽃이 졌다는 사실을 계속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 선생님 위로 올릴 건데 아홉 번째 줄에도 하나 찾아볼래 얘들아. 아홉 번째 줄. 다 간다. 다. 내 인생 전부. 그럼 여러분 전부의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다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유미주의적 태도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열 번째 선생님이 다 뜻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한양이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한결같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게 부사어. 늘이야 늘. 늘이라는 뜻이야 늘. 나는 늘 섭섭해서 울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우리 12번째 줄에 아직. 그치? 근데 여러분 이 아직이 몇 번 나왔어 얘들아? 두 번이나 나왔어. 순환적 구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나는 내년에도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내후년에도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3년 뒤에, 4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에선 여러분 계속 모란을 기다리는 게 이 사람의 운명이네. 근데 이 운명은 여러분 내가 거스를 수 없이 계속 받아들이는 운명이야. 그럼 여러분 운명 중에서 얘들아 운명을 거스를 수도 있고 운명을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 있는데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을 숙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화자는 숙명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어차피 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 얘를 숙명적인 기다림이다.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선생님이 숙명이라고 하는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왜 썼는지 알겠지? 계속 기다릴 거니까. 그래서 그 태도를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서 자, 여러분 거울, 여러분 이상의 거울은 선생님이 윤동주랑 같이 여러분 보려고 넣어놨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 다음의 시간에 한 번에 같이 설명을 하고요. 선생님이 25쪽에 있는 백석의 작품을 한번 볼 거예요. 25쪽에 너무 길어서 당황하지 마시고 다 볼 건 아니고요. 여러분 부분만 좀 볼게요. 자, 얘들아 선생님이 백석의 작품도 여기 있는 남시주유동 박시봉방이랑 선우사랑 그 다음에 뒤에 얘들아 또 있어 얘들아. 교과서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뒤에 우리 그 모닥불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여러 개의 작품을 좀 볼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선우사라고 하는 작품이 좀 길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작가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요 표현법에다 작가의 특성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중요 표현법. 자, 여러분 백석은 여러분 그 평안북도에서 여러분 김소월이 얘들아 영변의 약산, 여러분 진달래꽃에 영변의 약산이란 말 쓰거든. 그 영변이 김소월의 고향인데요. 그 고향 영변은 좀 큰 마을이에요. 거기 바로 옆에 다 가구가 여러분 그 살고 있는 마을에 그 가구가 5가구가 살고 있는 아주 조그만 마을이 있어. 그 마을이 바로 여러분 이 백석의 고향이에요. 그럼 백석은 아주 조그마한 얘들아 그 농촌도 아니야. 아주 조그마한 마을에서 여러분 진짜 얘들아 의사도 없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쳐도 얘들아 그 동네에 있는 무당 할머니가 얘들아 이렇게 이파리 있죠. 여러분 그 이파리 이렇게 짓이겨서 그거 이렇게 발라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얘들아 진짜 완전 오지 같은 곳에서 여러분 자라서 사실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그런데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분 도쿄대로 유학을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학을 여러분 사람들이 후원을 해줘서 갔어.
그래서 공부를 꽤나 정말 잘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러면 도쿄 데려가서 이러면 뭘 전공하냐면 영문학을 전공을 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조선으로 돌아와서 학교에 취직을 해서 영어 선생님으로 일을 해요. 그가 영어를 전공을 했으니까. 근데 일본 유학을 갔잖아. 그 이 사람 몇 개국어를 하는 거야? 3개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양한 여러분 언어를 사용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의 작품을 보면요. 이 사람이 영문학을 전공했다고? 이 사람이 일본 유학 갔다 왔다고? 이 사람이 그렇게 패션에 얘들아 완전 패션 얘들아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인플루언서 같은 느낌이야. 완전 유행의 선도주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유행을 따라간다고? 진짜 얘들아 어떤 여러분 촌에서 쓴 것 같은 여러분 느낌을 자아내고 향토적인 느낌이 정말 장한 작품인데 이러면 백석의 얘들아 혹은 흰바람 벽이 있어라고 하는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백석의 얘들아 그 뭐냐 여승이라고 하는 작품 이런 작품들 보면 이 사람이 여러분 이런 작품을 썼다고? 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이 사람의 시와 이 사람의 인생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완전 신식 이 사람을 모던보이라고 불렀거든. 모던보이. 이러면 모던보이는 진짜 1930년대의 유행을 정말 따라가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백석의 사진 딱 보잖아요. 머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왜 이렇게 쏠려 있냐면 머리 빠마라는 거예요. 빠마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머리 딱 이렇게 이대팔로 딱 가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세우는 거야. 이런 머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항상 정장인데 얘들아 어떤 정장도 입고 다녔냐면 하얀색 정장에 백구두를 신고 다녔대요. 하얀 구두. 이거 소화하기 힘들거든? 자, 이렇게 쫙 입고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이런 지식인들이 많이 모이는 모던보이, 모던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여러분 막 카바레 같은 데가 있대요. 거기서 항상 춤을 추고 있는 제일 멋있는 애가 여러분 백석. 그 옆에 또 잘생긴 애 이상 이런 친구거든요. 그래서 백석은 여러분 진짜 완전 모던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작품은 여러분 모던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죠. 이상이랑 너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에게 들어본 거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랑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그 동거를 한 여자가 있어요. 이 조선에서. 근데 나중에 백석은 북한으로 가고 여러분 근데 이 여자는 여기서 남아서 진짜 60년대까지 정말 큰 여러분 기생집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기생이에요. 기생. 그래서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줘서 동거를 했었던 거야. 기생인데 이 사람이 돈을 엄청 벌어요. 그래서 그 모든 전 재산을 여러분 백성문학상을 만드는데 모든 다 기부하고 죽어요. 이 여자가. 이게 자야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야의 말에 따르면 백석이 말한 게 아니니까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자야가 회고한 바에 따르면 백석은 항상 친구들이나 아니면 자기랑 같이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어떻게 하면 시를 쓸 때 어떤 관점으로 얘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얘기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서 지킬 수 있는 건 언어밖에 없지 않냐. 언어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자기가 쓰고 있는 신식 언어들 여러분 영어 여러분 아니면 일본어 이런 걸 하나도 쓰지 않고 오롯이 순 우리말로만 시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여러분 시에 대한 철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작가를 설명할 때는 무조건 평안북도 사투리로 설명을 해야 돼요. 자, 평안북도 사투리를 여러분 아주 많이 써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중에 작품 보면 여러분 사투리가 너무 많아. 근데 이상하게 읽혀. 너무 술술 잘 읽혀. 이게 우리 말로 쓰여져 있어서 그래. 그리고 여러분 아무래도 사투리도 사용을 하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 시골의 이미지들 즉 토속적 소재들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때문에 얘들아 무슨 이미지가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까? 향토적 이미지 맞아. 그래서 여러분 향토적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이 작가가 우리말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민족의 민속, 설날에 대한 것 아니면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나 추석 때 뭐 하고 놀았는지 이런 것들 민속, 전통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내려오는 이런 전설들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민속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건 여러분 이런 놀이나 이러면 어떤 풍습도 있지만 먹는 거, 음식에도 이러면 우리 민속이 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백석의 시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 얘들아. 시집이 사실 몇 개 없어. 근데 이 사람의 시에 얘들아 들어가 있는 여러분 이 음식의 가짓수가요. 여러분 1000여 개가 넘어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하는 여러분 이 요리 연구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논문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논문 재밌어. 그 논문이 너무 재밌어. 책으로도 나왔는데 여러분 그 백석의 음식을 가지고서 백석시랑 얘들아 그 당시에 평안북도의 음식들, 우리나라의 전통의 음식들을 쫙 여러분 책으로도 만들어 놓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의 민속을 작품에 많이 녹이려고 노력을 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 사실 너무 가난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너무 가난한데 근데 여러분 그 유행을 했던 건 나도 이제 어른이고 어린 시절 너무 가난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여러분 집안이 풍족하진 않으니까 사실 되게 부정적인 삶을 살았죠. 왜냐면 여러분 원치 않은 결혼도 해야 했었고 부모님에 의해서, 그리고 너무 가난한 삶을 살아기도 했고 시대적인 일제강점기를 살아야 했었고,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현실에 이러면 이 사람은 이걸 직면하여 이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요. 이 삶을 인내해 보려고도 하고요.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극복 의지를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1학년 때 혹시 흰바람 벽이 있어를 배웠던 친구들은 나 너무 가난하대. 근데 성찰해. 근데 그걸 이겨내겠대.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귀하게 자라는 사람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끔 만들어주니까. 이게 여러분 이 주제가 남시주동 박씨문방이에요. 이러면 이게 여러분 선우사 삼주시조 4번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이게 주로 나타나는 주제야 얘들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1930년대 할 때 너무 여러분 일본이 억압이 수탈이 너무 심하니까 농촌에 있던 우리 민족들이 얘들아 어떻게 했다고 했어 얘들아? 간도나 연해조나 이런 곳으로 여러분 이렇게 떠나서 유랑민들이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백석은 유랑민들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유랑민의 삶, 그리고 유랑민들은 여러분 대부분 농촌을 이루던 공동체였는데 그 농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 유랑민의 얘들아 그런 고뇌를 드러낸 작품이 여승, 수라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수라 혹시 그 거미, 새끼 거미 이렇게 치우고 그 엄마 개미 이렇게 거미 된다. 엄마 거미 이렇게 치우고 결국 내가 가족들을 다 헤어지게 만들었구나. 막 이렇게 하는 그 작품이 있거든. 그게 여러분 유랑민에 대한 이야기. 근데 유랑민은 여러분 여섯 번째 여기서 쓸게. 여섯 번째, 농촌 공동체가 무너져서 나타나는 모습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백석은 이 농촌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을까? 이걸 되게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 농촌 공동체적 미안해, 미안해, 그냥 줄게. 농촌 공동체의 여러분 근원 원형적인 이걸 작품에 드러내요. 자, 농촌 공동체의 원형적 삶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서로 상부상조하고 마을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지내고, 이러면 한 마을 사람들끼리 다 민속놀이도 하고 음식도 해먹고 이러면 서로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 그런 걸 작품에 써. 그게 국수. 그게 이러면 여운왕골족이라고 하는 작품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작품 좀 많이 길죠? 여러분 옆에 남시주도 박시봉만 보면 많이 길죠? 이게 근데 연도고 얘들아 그냥 쭉 줄글처럼 쓰여져 있잖아. 그래서 이런 시들은 여러분 잠깐 서정시 같은 느낌보다는 산문시, 긴 작품이야. 그래서 산문적 서술을 자주 쓰는 작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맨 앞에 여기 이 작품에 여기 맨 앞에도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고 하는 작품 넣어놨잖아. 여러분 이 작품도 여러분 내가 부정적인 현실에 직면해서도 어떻게든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여러분 산문적 서술, 이런 여러분 백석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작품은 여러분 모의고사든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학교 교과서에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작가는 좀 여러분 특징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작가에 대해서는 작품은 선생님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거 복습해 오시고, 자 그러면 어휘는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냐면 10쪽부터 12쪽까지 여러분 공부해 올 거. 앞에 거 누적 알지 얘들아? 그 3주차 클리닉 때는 요거를 할 거고요. 4주차 클리닉 때 요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25일부터 여러분 31일 여러분 토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음 주는 설 연휴가 있어서 다다음 주는 그때는 여러분 학원 방학. 설 연휴 겸 방학.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주 평일까지만 오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